빌 에크먼, 월스트리트의 가장 위험한 도박사. 2020년 3월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2,700만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26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수익률 1만 %.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지 중 하나로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빌 에크먼.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대담하며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뉴욕의 야망가. 1966년 5월 11일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렌스 에크먼은 성공한 부동산 금융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어린 빌은 태어날 때부터 비즈니스의 세계를 호흡하며 자랐죠. 하지만 빌 에크먼은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야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숫자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빌은 학교에서 가장 논쟁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그는 항상 가장 어려운 입장을 선택했고 모두가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며 승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1988년 빌 에크먼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이것은 의외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패턴이었고 인간 행동의 반복이었으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교과서였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제국들이 왜 흥하고 망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성공을 가져왔고 어떤 오만함이 몰락을 초래했는지를 분석했죠. 이 시절 그가 배운 것들은 나중에 기업을 분석하고 경영진의 실수를 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빌은 잠시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부동산에 머물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는 더 큰 무대를 원했고 더 큰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1992년 그는 다시 하버드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버코이츠.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졸업 후 두 젊은이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형 투자은행에 취직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회사를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1992년 그들은 고틀립 에크먼이라는 이름의 작은 투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시작 자본은 고작 3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장 첫 번째 추락. 젊은 빌 에크먼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하버드 학위 2개, 뛰어난 분석 능력,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정복하겠다는 불타는 야망. 그는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틀립 에크먼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용 자산은 5억 달러까지 성장했고 빌 에크먼의 이름은 서서히 월스트리트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쓰라린 교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빌 에크먼은 MBIA라는 채권 보험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MBIA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빌은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고 오르면 돈을 잃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주가는 무한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베팅 중 하나입니다. 빌은 자신의 분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시장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MBIA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빌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둘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빌 에크먼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다른 회사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곳에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했고 시장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2003년 고틀립 에크먼은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5억 달러를 운용하던 회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빌 에크먼의 첫 번째 도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빌 에크먼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실패를 경험하면 포기합니다. 다른 안전한 직업을 찾거나 조용히 은퇴하거나 최소한 한동안 숨어 지내겠죠. 하지만 빌 에크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했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MBIA는 결국 그가 예측했던 대로 붕괴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완벽하게 맞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너무 일찍 옳았을 뿐이었죠. 시장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빌 에크먼은 이 값비싼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3장 재기 퍼싱 스퀘어의 탄생. 2004년 빌 에크먼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퍼싱 스퀘어라는 이름은 뉴욕 맨해튼의 퍼싱 스퀘어 광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앞에 위치한 이 광장은 뉴욕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빌은 이 이름에 자신의 야망을 담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서겠다는 야망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그는 더 신중하면서도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소수의 회사에 집중 투자하되 그 회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단순히 주식을 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에 개입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투자 액티비스트 인베스팅입니다. 빌 에크먼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저평가된 회사를 찾습니다. 그 회사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죠. 대개의 경우 그 이유는 무능한 경영진이거나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크게. 그는 이사회에 편지를 썼고 주주총회에서 연설했으며 언론에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요구는 항상 같았습니다.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라. 잘못된 전략을 바꿔라. 주주 가치를 높여라. 그는 이것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설적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CEO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빌 에크먼은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둡니다. 타깃은 웬디스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햄버거 체인 웬디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팀 호튼스라는 캐나다 커피 체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을 분리하면 엄청난 가치가 창출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웬디스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공개적으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빌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다른 주주들을 설득했고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했으며 결국 웬디스는 팀 호튼스를 분사시켰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분할 후 두 회사의 합산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빌 에크먼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명성은 급상승했죠. 퍼싱 스퀘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운용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빌 에크먼은 다시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4장 캐나다 태평양 철도 전설의 시작. 2011년 빌 에크먼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극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상대는 캐나다 태평양 철도.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회사 중 하나였죠.
빌은 이 회사를 분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캐나다 태평양은 경쟁사인 캐나다 내셔널에 비해 훨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산업,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는데도 수익성은 크게 뒤처졌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경영진이었습니다. 빌은 당시 CEO인 프레드 그린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4억 달러어치의 지분을 매입하고 사상 유례없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CEO를 교체하라. 하지만 캐나다 태평양의 이사회는 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프레드 그린을 지지했고 빌 에크먼을 외부의 약탈자로 묘사했습니다. 조용한 캐나다 기업 세계에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주의는 환영받지 못했죠. 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지분을 매입했고 다른 대형 투자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CEO 후보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헌터 해리슨. 철도 산업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일리노이 센트럴 철도와 캐나다 내셔널을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회사로 탈바꿈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밀 예정 철도 운영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의 창시자였죠. 2012년 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주총회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기업 역사상 가장 치열한 위임장 대결이었습니다. 양측은 수천만 달러를 써가며 다른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빌 에크먼의 완승이었습니다. 주주들은 빌의 편을 들었고 이사회는 항복했습니다. 프레드 그린은 사임했고 헌터 해리슨이 새 CEO로 취임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의 경영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헌터 해리슨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리하고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으며 비용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저항도 있었지만 그는 밀어붙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캐나다 태평양의 운영 비율은 급격히 개선되었고 수익은 치솟았습니다. 주가는 3년 만에 거의 3배로 뛰었습니다.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는 이 거래에서 약 2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행동주의 투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빌 에크먼은 더 이상 단순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5장 허벌라이프 100만 달러짜리 전쟁. 2012년 12월 빌 에크먼은 뉴욕에서 3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342장의 슬라이드. 그 앞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와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빌은 선언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피라미드 사기입니다. 허벌라이프는 체중 감량 쉐이크와 영양 보충제를 판매하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었죠. 그리고 빌 에크먼은 이 회사의 10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허벌라이프의 수익 대부분은 실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죠. 이것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이며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허벌라이프 주가는 폭락했죠. 빌 에크먼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싸움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억만장자가 전장에 등장합니다. 칼 아이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기업 사냥꾼이었죠. 칼 아이칸은 빌 에크먼과 오래전부터 악연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거래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아이칸은 허벌라이프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빌 에크먼을 조롱했죠. 2013년 1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CNBC 생방송에서 빌 에크먼과 칼 아이칸이 30분 동안 격렬한 언쟁을 벌인 것입니다. 두 억만장자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TV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이칸은 빌을 울보라고 불렀고 빌은 아이칸을 깡패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아이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행히도 당신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압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칸은 허벌라이프 지분을 계속 늘렸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빌 에크먼에 반대하는 베팅을 했죠. 허벌라이프 주가는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공매도에 투입했고 허벌라이프가 피라미드 사기라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FBI와 증권거래위원회에 허벌라이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6년 연방거래위원회가 허벌라이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2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이것을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시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허벌라이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빌의 공매도 포지션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죠. 2018년 5년간의 전쟁 끝에 빌 에크먼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허벌라이프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총 손실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빌 에크먼은 절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벌라이프가 문제 있는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투자에 개입하면 위험해집니다. 6장 발레언트 더 깊은 추락. 허벌라이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빌 에크먼은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공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고 투자한 회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발레언트 파마슈티컬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였습니다. 빌 에크먼은 이 회사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팅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발레언트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대신 다른 제약회사들을 인수하고 비용을 삭감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약품들의 가격을 대폭 올렸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2015년 한때 주당 260달러를 넘었습니다. 빌 에크먼은 천재로 칭송받았죠. 하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약값 인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발레언트를 직접 비판했죠. 언론은 회사의 극단적인 약값 인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발레언트가 필리도어라는 우편 주문 약국과 숨겨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60달러에서 200달러로 150달러로 100달러로.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는 매일 수억 달러씩 증발했습니다. 빌은 처음에 회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발레언트의 이사회에 합류하기까지 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CEO가 교체되었지만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계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2017년 빌 에크먼은 마침내 발레언트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주당 11달러. 그가 평균 매입한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총 손실은 약 4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퍼싱 스퀘어는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마이너스 20%, 2016년 마이너스 13%. 투자자들은 빠져나갔고 운용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빌 에크먼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냉정한 곳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의 실적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빌 에크먼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장 부활 치폴레와 코로나의 기적.
2016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순간에 빌 에크먼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었습니다. 치폴레는 한때 가장 사랑받는 패스트푸드 체인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건강한 이미지로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2015년 대장균 오염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고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창업자 스티브 엘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죠. 빌 에크먼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치폴레가 본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올바른 경영진만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는 치폴레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새 CEO를 데려왔습니다. 타코벨의 성공을 이끈 브라이언 니콜이었죠. 이 결정은 완벽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은 취임하자마자 치폴레를 탈바꿈시켰습니다.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장을 현대화했으며 마케팅을 혁신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폴레의 매출은 회복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빌이 투자한 이후 5배 이상 올랐죠. 하지만 진짜 전설은 2020년에 만들어집니다. 2020년 초 빌 에크먼은 뉴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빌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 될 것이다. 2월 그는 조용히 대규모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디폴트 스왑, 즉 CDS라는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매입한 것입니다. CDS는 쉽게 말해 시장이 폭락할 때 돈을 버는 보험 같은 것입니다. 그가 이 해지에 투입한 금액은 약 2,700만 달러였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죠. 3월 그의 예측대로 모든 것이 붕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전 세계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죠. 3월 18일 빌 에크먼은 CNBC에 출연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옥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즉각적인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간 모든 것을 멈추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장은 더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에크먼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을 위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죠. 하지만 빌의 진짜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바로 그날 빌은 CDS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2,700만 달러가 26억 달러가 되어 있었죠. 단 3주 만에 100배에 가까운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주식을 샀습니다. 폭락한 시장에서 힐튼, 로우스, 버거킹 등 우량주를 대량 매입했죠. 그가 보기에 이 회사들은 팬데믹에도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또 맞았습니다. 주식시장은 3월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가 매수한 주식들은 급등했습니다. 2020년 퍼싱 스퀘어는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헤지펀드 역사상 최고의 해 중 하나였죠. 빌 에크먼은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8장 트위터 전사 그리고 하버드 전쟁. 2020년대의 빌 에크먼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났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구 트위터에서 가장 활발한 억만장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죠. 투자 이야기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글은 때로는 논쟁적이었고 때로는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세상 전체가 반대해도 물러서지 않았죠.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었죠. 하버드 대학에서도 학생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졸업생이었고 하버드에 상당한 기부를 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계 미국인이었죠.
그는 트위터에서 하버드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반유대주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는 특히 당시 총장 클로딘 게이를 겨냥했습니다. 12월 미국 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게이 총장은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게이 총장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직접 조사를 진행했고 게이 총장의 과거 학술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월 클로딘 게이는 하버드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의 총장으로 사임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풍이 불었죠. 비판자들은 빌이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행동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인종적 동기가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빌 에크먼의 아내인 MIT 교수 네리 옥스만의 논문에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빌은 아내를 격렬히 옹호했지만 그의 신뢰성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빌 에크먼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웁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대학이든 사회 전체든 상관없죠. 이 특성이 그를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9장 그의 철학. 빌 에크먼을 이해하려면 그의 투자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첫째, 확신을 가져라. 빌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합니다. 투자할 때 그는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경쟁 환경을 파악하고 경영진을 만나고 산업 전문가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면 전력을 투입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보통 10개 미만의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수십, 수백 개의 종목을 보유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그는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불편한 진실을 말하라. 빌은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를 인기 없게 만들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죠.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인 것처럼 기업은 주주의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셋째, 인내하라. 하지만 고집은 부리지 마라. 여기서 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오래 버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 태평양에서는 이것이 성공을 가져왔죠. 하지만 허벌라이프에서는 너무 오래 버텨서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빌은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실패에서 배워라. 빌 에크먼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고틀립 에크먼의 붕괴, 허벌라이프의 패배, 발레언트의 재앙. 각각의 실패는 수억,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2020년 코로나 베팅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배웠고 해지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갈고 닦았습니다. 다섯째, 크게 생각하라. 빌 에크먼은 작은 승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때로는 그 야망이 그를 곤경에 빠뜨리지만 때로는 역사에 남을 성과를 가져옵니다. 10장, 미래를 향해. 오늘날 빌 에크먼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2024년 현재 퍼싱 스퀘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운용 자산은 수십억 달러 규모이며 수익률도 양호합니다. 그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 그리고 몇몇 대형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트위터에서의 발언, 정치적 입장, 그리고 끊임없는 싸움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빌 에크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둘째, 확신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확신과 고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시점에 옳은 것입니다. 넷째, 돈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빌 에크먼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만할 때가 있고 고집스러울 때가 있으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며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를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어딘가에서 빌 에크먼은 오늘도 다음 큰 기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 유명한 말은 빌 에크먼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그는 때로 시장의 투표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역사의 저울은 종종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가 옳았든 틀렸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빌 에크먼은 결코 지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지루하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업적입니다. 이것으로 빌 에크먼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